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기타 소득 관리의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관리입니다. 이 기타 소득 관리는 우리가 말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사업소득, 퇴직이나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종교인 소득 관리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그래서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거주자의 우리가 말하는 기타 소득 또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비거주자의 사업 소득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는 거주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밑에 하단의 것들은 이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 외 소득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소득 제출 직계표는 서면으로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전반적으로 기타 소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범위입니다. 자, 이자 소득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뭐 딴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예금 이자 이런 부분들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하는 이자 같은 경우는 뭐 금융기관이 아니면 다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은 우리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 비영업대금 이익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상은 이자 소득 보면은 그 정도로 보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배당이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한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투자 신탁이나 이런 투자 신탁 수익 분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의무가 없다. 개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기타 소득은 우리 기본적인 나머지 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나 나머지 소득 외의 나머지 소득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소득의 범위는 말한 것 같이 나머지 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원작자의 원고나 아니면 저작권자 뭐 이런 부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타 소득의 범위다. 복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금이나 이런 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겠죠. 자,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구분만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원고료나 우리가 말하는 인적 용적의 일시 제공으로 인한 대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총 수익 금액에서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는 2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간편하게 8.8%라 그러죠. 지방소득까지 합쳐서. 왜냐하면 나머지 40%의 20%니까 8%가 되니까 8.8% 뛴다. 뭐 이런 게 해당 소득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자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종교인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종교인 소득은 우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3%를 띄지만 기타 소득이면서 종교인 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은 별도로 띄는 방식이 처음에 지급할 때부터 띄는 방식이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띱니다. 사업소득의 연말정산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소득, 위에 있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을 합니다.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종교인 원천징수에 대한 기타 소득 부분도 포함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교인 원천징수입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요. 종교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자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똑같이. 근데 사원 등록에서 보면은 종교소득 여부 체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건 뭐 영향력은 없지만 그 부분만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면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은 원천징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달려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원천징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별도로 신청을 안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일단 뭐 고려 안 해도 될 거고, 원천징수를 했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의무자에 맞게끔 간이세액표대로 띄는 거고, 연말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 해당되는 비율만큼 원천 징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뭐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된다면 지금 여기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필요경비도 해당되고 기본적인 세액공제와 납부금액도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의 비교표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은 사실상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지만 종교인 기타 소득의 연말정산을 하게 됐다면은 건강보험 공제나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없고, 기본 표준세액 공제도 근로소득점 13만 원이지만 7만 원으로 작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연말정산 이행 여부나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급명세서를 봤었을 때 기타 소득이면서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일반 기타 소득과 똑같이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과 똑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여서 기타 소득이면서 연말정산 대상인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똑같습니다. 방식이. 자, 이렇게 급여 대장을 작성하게끔 돼 있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 세액들이 이렇게 반영되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구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똑같다.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종교인이 하겠다면은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마감을 하고, 했었다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차기 내년 2022년 2월 달에 보면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 연말정산으로 작성이 돼서 뜨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과 비슷한 부분이다.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이렇게 제출한다. 라는 정도로 종교인 소득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소득을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자료 등록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은 거주자의 기타 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내지 나머지 소득, 그리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원칙유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관련된 소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대상자들의 자료들을 여기에서 한 번에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기타 소득자와 이자 소득자, 배당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기타 소득 종교인, 뭐 나머지 우리가 비거주자의 이자 소득자, 이런 부분을 다 한 번에 기타 소득 등록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라고 이렇게 입력이나 상호나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계정 코드 참고는 이따가 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먼저 거주 구분입니다. 자,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는 거주 비거주가 나오죠. 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부분을 체킹을 하는 거고 거기에 거주 비구조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자, 이분은 기타 소득자고 강연료 등에 대한 기타 소득을 지급받는 분이 김기타 씨입니다. 그래서 소득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기타 소득이 우리 필요 경비로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득별로 다르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체킹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원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셔갖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소득 소득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킹할 수 있고 그 외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별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에 있어서 관련 소득 부분을 해당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야지 정상적인 오류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나머지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기타 소득, 거주자의 기타 소득은 뭐 이 정도로 입력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추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자입니다.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나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용업 대금 이익이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비용업 대금 이익일 때는 뭐 거주자 여부는 똑같고 체킹을 하면 되고 소득 구분에서 반드시 관련 비용업 대금 이익,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법인이 이자 비용이 발생됐었을 때는 박이자라는 이자 소득 대상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우리가 원천 징수해야 돼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기본적인 원천 징수 세율이 일반 14%보다 높잖아요. 25%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당연히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배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배당 부분에 체킹을 하셔갖고 입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여기에서는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타 소득 자료 등록에서는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뭐 거주자 비거주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득 부분을 정확히 잘 입력해야지 별도의 오류가 없고 나머지 사항들은 뭐 기본적인 그냥 확인 사항이니까 사실상의 뭐 별도의 신고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연월일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자, 상당 부분은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월별로 마감할 수 있고요. 지급 현황을 보면 각각 지급 현황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김기타 씨가 기본적인 강연료 소득을 하면서 강연료 소득이 발생됐다면 7월로 입력하라고 엔트 쳐갖고 7월 영수일자가 만약에 25일이다. 그러면 25일을 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절로 하면 필요 경비도 60%가 저절로 반영이 되고 관련된 세율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킹을 하면 뭐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뭐 오류 부분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은 비거주자가 세액 감면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우리가 그 조세 조약을 통해서 세액 감면이 되거나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고 위에 제한 세율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은 추후에 기타 소득의 지급 명세서라는 곳에서 이 부분은 거주자의 기타 소득 부분에 있어서의 지급 명세서를 지급하는 곳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김기타 씨의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마감을 통해서 전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관련 자료나 불러오기는 마찬가지고 월별 마감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자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사실상 이자나 배당이나 여기에서 과세 구분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과세 부분이나 뭐 금융 상품명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무조건 A17 금융상품, 과세 구분은 T, 기본적인 조세 특례 부분이 없으면은 없다 해서 밑에 채권이자 구분은 무조건 99, 이자 기간 입력하고 관련된 이자는 몇 %에서 금액 입력하고 당연히 세율은 25%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사항들은 그냥 외우거나 확인을 하거나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신고할 게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일반 법인에서. 그러니까 비영업대금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배당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사항을 보셔갖고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 일반 배당 같은 경우는 또 그로스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G로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채권 이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배당 소득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배당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 금액이 나오고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 특히 과세 부분을 T로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의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되, 기본적으로 이 소득 구분은 기타 소득 자료,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고 나서 해당 사항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과세 부분은 소득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로스업의 대상이다 라는 부분으로 외우다시피 해놓으시면 크게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우리가 위에 계정 코드 참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정 코드 참고를 한번 보면, 이렇게 소득 구분 코드나 관련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된 여기에 있는 사항, 이자 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이 계정 코드를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사항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 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 구분을 하게끔 돼 있고, 아까 비영업 대금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122번으로 해서 소득 구분이 이렇게 이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 신고 때 보면 이렇게 122번을 볼 수 있죠. 이렇게 122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 구분인데요. 아까 전에 비영업대금 이익일 때 이렇게 보면 개인 같은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이나 배당소득이나 이럴 때 과세 구분이 되는 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비과세 면세는 2고 저율과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종합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은 그래서 T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T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그 당해에 이자 배당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당이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 14%니까 14% 5라고 체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분리과세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합과세 합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인 T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해당되면서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대상에 해당된다면 G로 반드시 배당소득은 과세 구분 코드를 설정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G와 T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상품 코드 같은 경우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타나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쭉 보고 해당 사항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특법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없으면은 NN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부분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채권 구분도 이렇게 F2를 누르면 99의 채권 등 이자, 요거 비영업대금은 이 부분을 적용하고 이자 기간이나 이런 부분, 이거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조특법 사항이 없으면은 이렇게 보셔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배당에 해당된다면은 이 부분에 맞게끔. 여기는 금융상품명은 소액주주이냐 소액주주가 아니냐에 따라 요거는 별도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배당이 어떤 소액주주인지 아닌지 몰라서 임의의 금액으로 임의의 코드로 넣었지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이나 이런 기타 소득들을 입력을 다 하면
자, 배당소득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이나 이자 같은 경우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이자, 배당,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최종적으로 합쳐져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 기타 소득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주자의 기타 소득이 마감되는 거고 지급명에서 여기에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내지 그 외 소득이 마감이 됩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이자 배당 소득은 여기서 마감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감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료 입력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나머지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못하는 경우들 실수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보셔갖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급명세서나 원천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 여부나 이런 부분을 지급명세 제출할 부분에 검토를 하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1년치 분을 다 뽑아갖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무신고에서 원천징수 검토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원천징수 검토표를 통해서 원천징수 내역이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오류가 없이 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타 소득 관리의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